네, 10월 31일 김은지의 뉴스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선수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는 날인데요. 요즘 워낙 김건희 여사 이슈가 많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좀 덜 적응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우리 한반도, 우리 생명, 평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어서요. 오늘 작정하고 저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뭐 이른바 중림동 NSC라고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분야 세 분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장 끝부터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님이시고요. 가운데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님이시고요. 끝에는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의원님 특집이에요. 김종대 의원님이 이 운전사 복을 입지 않으셔서 저는 좀 굉장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컨셉이 없이 나온 방송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오늘 컨셉 뭔가, 의원님 컨셉이세요? 예. 전문가 컨셉? 아, 그래요? 와. 근데 왜 안 입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정해진 저희 날이 수요일 있다고. 정치 풀 악셀 시간에 입는 그때 거라서. 초대 손님 모시고 하는 고정 예. 코너가 있거든. 아니 그 옷 입고 계셨을 때도 마이크 거의 독점하시고 저 가끔씩 거들었는데 오늘 오죽하실까 싶네요. 오늘 운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제대로 밟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배려하고 우리 또 의원님들 다 또 저희가 존중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세 당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빼고는 이 모든 이 야당을 다 총집합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모아서 이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김종대 의원님은 국방위 소속이셨었고 네. 두 분은 지금 외통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세 분 조합을 모시기 위해서 좀 어렵게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오전에 녹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양해해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살짝 좀 해보면 오늘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녹취가 공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증거가 나왔잖아요. 이미 거의 진실에 가까운데 저쪽에서 부인하는 게 결정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안 나왔잖아요. 그 한 개만 연결되면 예. 지금까지 나오는 수많은 증거의 신빙성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의미가 있죠.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부인할 것 같긴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부인한다. 내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가요?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오빠 아닌 것처럼. 누구 오빠냐. 근데 지금까지 명태균 씨의 3대 의혹의 프레임은 그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가산업개입, 예, 산단. 예, 산당 개입. 이렇게 세 가지로 갈래가 되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거 전부 뭐 완전 구속하고도 남을 네. 특검 사안이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가지고 어쩐 일인지 대통령실이 뭔 약점이 잡혔는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거의 명태균 씨가 여당의 실력자를 한 방에 때려 눕히는 이런 걸 보면서 거의 컬트 국가의 컬트 국가요. 네. 예. 컬트 국가의 엽기 행각 오히려 악당이 인간적으로 보이는 현상 이걸 컬트라 그러는 거예요. 악당이 더 인간적으로 여기서 느껴지는 악당은 현상. 누군가요? 명태균이죠. 아. 그런데 조커라는 영화에서 2019년 개봉된 영화에서 그 착하게 살려던 광대가 악당으로 변해가는데 대중이 열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의 조커가 됐어요. 명태균 씨. 명태균은 한국의 조커라고요. 예.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유튜브계에 유명해지는구나. 또 남다른 분석이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계 유명하신 김종대 전 지금 의원님. 컬트 국가의 엽기 행각의 이제 절정에 달하는 예. 한국의 조커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명태균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명태균이 한마디 하면 다 조용해진다. 꼬랑지 내린다. 이런 현상을 일컫는 거거든요.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현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육성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이 정권이 완전히 털린 거고 국정농단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중대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난 김영선이라는 말조차도 그 김영선이 아니라고 부인할 거라는 김준영 의원님의 예언도 얼마나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과학 수사해야지 뭐. 과학수사 금인 김영선은 누구 김영선이냐. 전 국민이 김영선 찾기를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 보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저도 내년 이맘때는 안 보고 싶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강한 의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 관련된 전문가로 세 분을 모셨으니까요. 이 이야기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북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외통위 의원들이 먼저 하시죠.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티키타카가 되는 아니 굉장히 부드럽게 마이크를 넘겨주시는데 마이크 선점률을 보면은 뭐 70%가 오늘 치열합니다. 다른 총량 나진 초별로 계산해 주세요. 오늘 의원님들 오셨더니 치열합니다. 아니 사실은 두 전문가분 사이에서 저는 오늘 제 컨셉은 분명히 동원방청객이겠다. 그럴 적극적으로 리가요. 감동하고 아닙니다. 경청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당이 또 가장 많은 국민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이 들어갈 필요 없을 만큼 국민 공통의 어떤 코멘트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전쟁놀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전쟁놀이 하는 것 네네. 같다. 아마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신이 나가지고 예, 신이 기회를 났지. 잡은 듯한 느낌? 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인상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약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현상만 보면 세계 여론을 주도한 적이 있는가? 미국을 끌고 간 적이 있는가? 약간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우프네요. 제가 늘 얘기했던 한국의 자율성. 근데 이렇게 자율적일 수 있는가? 문제는 뭐냐면 혼자만 뛰어들고 광대 시선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쟁 노름할 때 놀음이잖아요. 놀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노름도 있는 것 같아요. 노름. 배팅. 완전히 배팅하고 예, 이거는 예, 예, 완전히 나라의 안위를 예. 그냥 이 위험한 데 끌고 가는 도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전쟁놀이하고 도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럼 어떻게 전쟁놀이를 할 거냐? 윤 대통령이. 그 예. 부분인데 예. 지금 일단 북한군에 대한 보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부 보도는 크루스크로 이동 중이다. 예. 일부 보도는 크루스에 도착해서 벌써 야전 막사에 주둔하고 예. 있다. 또 일부 보도는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쳐들어갔다. 뭐 이게 하나는 CNN, 하나는 뉴욕타임즈,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사했다라는 보도까지 이미 있더라고요. 전사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도들만 보면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동했거나 도착하는 수준. 예. 현지 적응은 별도 과정이 또 필요한 상황.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은 너무 앞질러 가는 거예요.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근데 딱 한 명이 현혹되시더라고.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크루스크 지역은 미국이 지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젤렌스키가 자기의 승리 구상으로 여기를 쳐들어갔는데 미국이 펄쩍펄쩍 뛰는 거죠. 거길 왜 쳐들어가? 예. 이거는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라는 미국의 전쟁 목적에 어긋나는 전쟁이고 그다음에 종전을 다 고민하는 이때 전부 다 이제 마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젤렌스키가 확전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입니다. 젤렌스키 일탈이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뜻은 전 세계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젤렌스키만 확정하겠다는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국제사회 지지도 못 받고 이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제일 잘 썼어. 그렇죠. 남북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수에서 제일 잘 쓴 칼럼이 그 칼럼이 이틀 전에 나왔다고. 아주 가끔 매우 희귀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루에 2번 만나는 시간. 아니 무엇보다 대통령이 나도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외교 행위잖아요. 정상에 굉장히 무거워야 될 외교 행위인데 그런 걸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런 확신조차 갖지 않은 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무엇보다 국회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통제를 위한 어떤 수순도 안 밟고 있잖아요. 우리도 언론 보고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왜 그와 같은 결단에 이르게 되셨는지 저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안에서 저희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이 판단한 정도의 근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는 무용지물이죠. 거기다 뭐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 나올 테지만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건지에 대해서 엄연히 국회 통제가 필요한 절차조차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죠. 저는 우리가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국민이 통제하고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국회가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가장 큰 이제 국민을 등 돌리고 있던 가장 유력한 증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1부터 10까지 다 이례적이고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아까 김정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숫자도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 움직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위성사진에서 하나도 없어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는 러시아 함정 몇 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위성사인데 그 사람도 없고요. 만약에 지금 1,900명이라는 우리 국정원이 맞다면 그 정도의 수송이 이동되는 것들을 포착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시고 위치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규모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그런데다 또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용병이냐 파병이냐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군복을 러시아 군복을 입으니까 용병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또 파병을 얘기하고 네 번째는 이게 진짜 특수부대인지 총알바지인지도 모른다는 게 국방부 해석이에요. 그리고 더 보면 지금 국정원이 뭡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국정원이 가서 포로 신문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1차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국방부가 이걸 사실 주도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17일 날 김선호 이 차관이 뭐라 했냐면 나토에 갔다가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거 아마 노동 인력일 거다. 그런데 18일 날 갑자기 NSC가 긴급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주도권을 잡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게 파병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는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세계 확전론자가 3명 있습니다 지금. 3명이요? 네타냐후. 그다음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의원님들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이미 전 세계가 피로감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죠. 전쟁 종결을 예측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속내를 그러니까 기존 사실들을 인정하고 북한의 속내를 한번 추정해 본다면 북한도 자기 나름의 국익의 방식으로 저희는 분명히 규탄하지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최소 규모로 최소한의 행위로 동승해서 이제 전쟁 이후에 본인의 입지를 노리려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가죠. 이제 끝낼 전쟁에 있어서 어떤 국익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은 확전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 발 뺀 다음에 우리만 포탄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의 결정이죠. 만약에 크루크스 지역에 한국의 155mm 포탄이나 에이타킴스 같은 미사일이 제공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물론 대통령실은 155mm는 부인하긴 했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한반도의 긴장은 곧바로 연쇄적으로 고조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그 베트남전에 그 60년대 말부터 파병을 했잖아요. 북한이 즉각 움직여 가지고 김신조 일당이라든가 삼척의 무장공비라든가 그냥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때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 겁니다. 우리 군제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베트남전으로 가려던 한국군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거고 이게 우리 자주국방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군이 만약에 대규모로 가고 또 거기에 한국의 그 포탄과 미사일이 쓰여지게 되면 러시아는 바로 한국을 위협하죠. 그렇게 해서 군사 동맹을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과시하게 될 경우 우리 안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전쟁 계획 다 처음부터 다시 짜야 돼. 모든 작전 계획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되고 국방비는 2배 늘려야 돼요. 그게 지금 한 100조는 써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 아니 보통 전쟁 위기에 있으면 국방부는 또 국방부 역할이 있고 그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의 틈을 찾아가지고 또 균형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감 당시에 종감 때 우리 외교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셨죠? 정말 그냥 다짐하는 거였어. 아니 괘씸해. 뭔가 이제 동네 아이들 싸움할 때 참전하듯이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 장관을 보니까 사실 외교를 책임져야 되고 이 공간 안에서도 평화를 위한 통로를 찾아야 될 네. 그런 인재조차도 이 정부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군사적 조치는 외교적 수단이 고갈될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외교적 수단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노 관계가 지금 끊어졌습니까? 예. 안 끊어졌죠. 우린 조치도 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이더운 데서 뭐 합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모스크바에 있으면 모스크바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적어도 외교 수단을 하고 있다는 족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이거는 그냥 바로 아까 제가 뛰어드는 거잖아요. 군사를 뛰어드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마치 들어가면 전세가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엄청난 과정입니다. 미국하고 나토가 2년 반 동안이 넘는 동안을 집어넣었는데 전세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러시아가 유리한데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아까 말씀한 엄청난 무기를 넣어서 전세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감 때 나온 얘기입니다. 왜 보내냐? 지금 북러가 저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기 전에 보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경고하면 둘은 끊어집니까? 우리가 무기 보내고 파병하면 둘은 더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인 결과도 해명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파병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헌법상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우회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부 표현에 따르면 참관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잠깐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국정원 보도로 나온 것은 포로신문관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예. 이제 지물선수를 조금 여기에 대해서 예. 또 완전 꼼수인데요. 예. 일단 무기 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 직접적인 법안은 없지만 우리가 무기를 보낼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수출은 아닐까 합니다. 이게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가 있어요. 근데 양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불용한 쓰임새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포탄이 불용입니까? 소모품이요. 그다음에 대여는 대여할 수 있는 거 우리가의 전력에 구멍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줘버리면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어떤 거는 11분도 없고요. 어떤 거는 61분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날 경우에 수입 계획까지 짜놓은 게 지금 작전 계획이에요. 예. 이거 말 안 됩니다. 그다음 파병은 참관단 이거 완전 꼼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병사가 민간인하고 아무리 섞여도 병사가 한 명이 가도 파병입니다. 참관단이 모니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뭐 이라크나 이렇게 네. 갔던 건 뭐냐면 두 가지 전제입니다. 하나는 한미 동맹에 의해 가지고 상호 합의된 거. 예. 두 번째는 유엔이 승인한 거에 PKO에만 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외교 관계는 그런 관계 없는 데서 보내는 건 한 명이 참관단이든 국영관은 다 파병입니다. 그러니까 꼼수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나토 국가들도 참관단은 파견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만 참관단이 간다는 전쟁 거는 구경한다는 게 뭡니까?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무기를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운영 요원이 가게 돼 있는데 이 무기가 가게 되면 파병의 개연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만약 이걸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조작법이라든가 예. 또 사용상의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군이 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파병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런데 일본 쪽의 마이니치 신문에서 참 재밌는 기사를 호사카 선생이 얘기하던데 자꾸 그 폴란드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그 장차 우크라이나에 뭔가 파견단이나 이런 걸 용이하게 보낼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을 윤 대통령이 폴란드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언론에 그런 기사가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은 일단은 그 이 전쟁이 확전돼 나가는데 과감히 우리가 심창희가 인당수에 몸 던지듯이 확 뛰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어떤 확전의 흐름을 형성해 나는데 젤렌스키와 뜻을 같이 하고 거기에 자유의 전사로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한껏 끌어올려서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특검 찬성 여론보다 파병 반대 여론이 더 높아요. 80%.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 중에서 이것처럼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없어요. 이건 보수 진보가 없어. 싹 전부 다. 네. 그 위기감이잖아요. 국민이 우리 생존이 걸려 있다라고 절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생보다도 당장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국민이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국회에서 어쨌든 관련해서 무기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통제를 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이 부분만큼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입니다. 근데 김용현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을 안 하면 우리 직무유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정부의 특징이고 한동훈 의원은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예. 했던 시행령으로 모법을 뒤집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때는 국방부가 승인 없이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아까 제가 전제를 말했죠. 모법이 뭐냐? 우리는 유엔과 한미동맹에 관해서 지금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관계없는 국가에 우리가 참관단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없다니까요. 윤 대통령은 국회를 워낙 잘 무시해왔던 전례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명이 가도 민간인 섞어도 이것은 파병입니다. 막을 수 있나요? 우리 권한을 물리적으로 막을 예. 수가 없지. 군대도 없는데. 예, 그런데 지금 홍장원 국장원 1차장이 저 대표단으로 지금 유럽에 나토도 방문하고 예. 지금 이미 갔어요. 그런데 이 홍장원 1차장은 부임할 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과거에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할 때 비서실장이었고 김태효의 마포고등학교 4년 선배고 이러고 조태영 국정원장을 밑에서 흔들어댄 주범이자 장본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허구한 날 국정원 내 분란과 온갖 인사 혼선 거기에다가 허수아비 바지 사장으로 조태영 국정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위험 인물이다. 근데 이자가 지난 18일 날 그 북한군 파병 소식을 전격적으로 터뜨리는데 사실상 총대를 맺고 또 본인이 특수전부대 출신이다. 육군의 707 특임부대라고 있어. 거기서 장교 생활을 보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전문성까지 내세우면서 이 흐름을 주도했고 그걸 마포고등학교 4년 후배 김태효가 용산에서 받은 거예요. 충암고만 문제가 아니네요. 마포고까지. 그런데 마포고에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이 두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구에서 한 명이 토스하면 한 명은 스파이크 두 때리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지금은 이제는 나토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이 창관이고 뭐 파견이지 사실상 국정원 독주 체제입니다. 그러면 파병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후순위로 미룰 수 있어도 이미 활동은 시작됐다. 그다음에 나중에 파병이 얘기되는 건 뭐냐면 지금 155mm 포탄은 부인했다 그러지만은 방어용 무기 보낸다는 건데 방어용 무기가 더 군인이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더 첨단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모르죠. 그러면 지대공 미사일은 첨단 무기고 레이더하고 센서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무기인데 이걸 어떻게 운용 요원이 안 가? 이걸 지원한다는. 방어용 무기를 준다는 것 곧 그거 파병을 염두에 둔 이야기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더. 예. 그래서 북한이 KN-23이라는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몇 대를 준지 모르겠지만 이스칸데르. 지금 그걸 간 이스칸데르인데 가서 거기에 수십 내지 수백 명이 북한이 따라갔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발견되는 북한군이 있다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지금 죽었다면 어제 보도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북한군은 다 죽고 브라타야 족속 한 사람만 이게 무슨 보도입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이 죽어야지 이걸 제대로 못 이게 밝혀내니까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뭐 대통령이 나와서 향후에 북한과 러시아 행동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마치 포탄을 보내고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게 향후에 결정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계속 국방부에 문의한 것은 24일부터 대통령이 유연하게 보냈다 24일부터 10월 24일부터요? 국방부 육군 탄약 담당관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어디 갔냐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한대요. 어머. 매일 전화했습니다.
그 지금 다른 사람이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인을 했고 어제 저희가 저기 김병주 의원님하고 가짜 나토의 가짜라고 비판을 저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김태호 1차장이 부인을 했습니다. 안 갔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기자들이 직접 확인해봐라. 없거든요. 그리고 이 출입국 관리하니까 나갔습니다. 나토에 있습니다. 나토에 간 거야 벌써. 그래서 밤에 육포 포탄 담당이 지금 자리에 없고 해외에 갔다. 밤에 김태호 그 대통령실에서 정정 보도를 할 정도로 지금 시인했거든요. 근데 정정 보도가 더 웃깁니다. 육군 탄약 담당관이 갔지만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뭐예요? 왜가? 임무에 부여 안 되는데 왜 출장을 갑니까? 그러니까 와. 지금 이미 살상 무기를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무기를 준다는 건 이꼴 결국 파병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낱낱이 읽어야 될지를 좀 읽어주셔서 너무 좀 사람들도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무기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또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미대성 관련된 전망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우리만 돌격 앞으로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비단 트럼프의 당선만이 아니라?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는 이제 뭐 외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두 당이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전 세계적 시각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게 지금껏도 그래 왔지만 특히 이 미국과 일본 우리가 한미일 협력 관계를 얘기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정치의 공백기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거망동을 더욱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때만난 거죠. 네, 정치적 공백기의 역할도 크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저기를 틈타서 뭘 더 해보겠다. 원래는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제어와 통제가 있었을 겁니다. 일상적이었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 만난 거죠. 통제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본인의 얕은 지식으로 본인만의 판단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일 아까 말씀드린 그 보도자료 내고 전 세계 여론을 주도할 때 미국이 이 정보를 없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시다시피 테킨트는 테크니컬 정보는 미국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위성 사진도 사실상 미국에서 받았는데 미국에서 받았다고 얘기 못하니까 에어버스라는 상업 위성한테 사서 그 보도 자료를 돌렸거든요. 뭐가 급한지. 이걸 보면 미국도 이 정보를 받는데 아직까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발표를 안 한 걸 한국이 독주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해리스든 트럼프든 해리스도 지금은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바이든 정부가 얘기해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 당선되잖아요. 3년이 된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 게 미국의 방향일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24시간 내에 끝낸다는 그의 주장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우리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3대 확전론자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젤렌스키는 자기네 나라이니까 뭐 확전 뭐 그 방향에 대한 그 나라 사람들 책임지는 거지만 우리는 말씀처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지금 두 사람이 찰떡공조입니다. 예,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미국 대선하고 엮여 있다는 전망들은 많이 나오는데 특히 트럼프 당선의 시나리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독특한 어떤 염전 사상, 이 전쟁에 대한 염증, 혐오, 이게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두드러진다. 돈을 쓴다라는 차원에서인가요? 그렇죠. 아니 사람 죽고 피 흘리고 무슨 전쟁이야. 미군 다 빼버려. 네, 지금 굉장히 미군 다 빼야 된다는 트럼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이크까지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예언 잘 맞으시는데 오늘 김영선 의원도 그 김영선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백악관 NSC 안보보좌관 그 트럼프 시절에 그 포린 어페어즈에 쓴 글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말 세게 한 건 맞는데 그때가 미중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지금 가자 지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부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세계가 오히려 더 끔찍하고 전쟁이 많아졌고 미중 관계도 더 꼬였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뭐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고 뭐 하고 하지만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도 그때가 가장 어떤 그 한반도의 이 평화의 전망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시기였던 건 맞아. 트럼프를 칭찬하는 경우까지 오다니 누가 어떻게 그리고 결국은 저기 트럼프가 지금 이런 어떤 그 판을 갖다가 다시 이제 그 전쟁을 다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되돌리겠다 그러면은 일단 이 바이든 정부에서 지리멸렬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서 또 다른 변수를 원하는 이런 어떤 세계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지금 만약에 잘못되면 3차 대전 된다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3차 대전이죠. 그래 여기까지 불똥이 되면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트럼프의 집권은 재앙입니다. 이거는 저기 그동안 바이든의 올인해 왔기 때문에 네, 바이든하고 해왔던 어떤 외교 안보의 프레임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은 치과 반도체법, IRA 인플레 감축법, 또 한미일 안보 협력, 뭐 그러면서 이 다자 협력을 갖다 소다자주의라고 하는데 한미일 간에 하는 걸 이런 프레임이 위태위태합니다. 그걸 넘어서 양자 동맹에도 이제 주한미군 뭐 철수나 방위비분담금 인상 같이 이라고 저기 우리가 왜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해 줘야 되냐 뭐 이런 따위 말들이 막 그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은 뭐 다자 동맹은 고사하고 양자 동맹에서도 이제 흔들리는 부분들이 제 계속 교란 요인이 나오다 보면은 이건 윤석열 정부는 재앙이에요. 네. 그럼 11월 5일이 우선 미대선이니까 워낙 접전이라는 말은 많은데요. 세 분은 누가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거 OX입니다. 누구도 뭐 말하기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네. 먼저 감으로 말하세요.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뭐 밖에서 지르실 수 있을 때 한번 찍어보시죠. 아니 우리가 뭐 저기 저 전쟁이도 아니고 내가 명태균입니까? 어차피 초접전이어서 감으로 찍을 수밖에 전공 없다. 전문가니까. 그렇지. 그거는 맞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 그 위스콘신,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다 이겨야 저기 지금 격전주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다 보면은 그 7개 격전지에서 최소한 절반은 뺏겨요. 그러면 낙선이에요. 그럼 결국은 트럼프가 유리하다. 지금은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걸 굳히기에 들어가는데 물론 엊그제 그 코미디언 한 명의 그 실언 때문에 푸에트리코인 관련된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때마침 바이든이 또 실언을 해서 상쇄시켜줬다고. 둘 다 쓰레기 발언이에요. 근데 그 공화당 지지자 니들이 쓰레기야 이랬거든. 그러니까 해리스가 나는 저기 미국 시민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기는 날만 새면 쓰레기 논쟁이야. 날만 새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쇄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은 이제 불과 나흘 닷새 남았나?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변수가 없다. 이게 추세로 보면은 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 1.4% 뭐 이제 어쨌든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여론조사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 추세를 보면 해리스의 반격이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참 바이든이 안 도와주는 지역이잖아요. 오히려 바이든과의 차별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 해리스가 자기를 보여야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자꾸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실제 약간 뭐 이제 공고했던 어떤 노동조합의 지지선언마저도 좀 누수되는 바이든에 대한 반감일 것 같아요. 근데 뚜렷이 다른 정책을 해리스가 적극적으로 차별화시켜주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런 추세를 본다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트럼프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8년 전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 못해서 그 이후 4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측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예. 그리고 실제로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 50개 중에 지금 43개 주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 0%입니다. 뒤집기가 43개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는 7개를 얘기하는데 이제 동북부에 러스트벨트 3개가 있습니다. 위미파라고 하면 쉬울 겁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다음에 선벨트라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네바다, 아리조나 요 4개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러스트벨트는 조금 더 해리스가 비슷하거나 그게 대부분 0.5% 상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내 선벨트는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데 이 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19석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게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선정과 이 돈과 광고가 다 몰리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대선이 없는 것 같아.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대선 규모밖에 안 돼. 제가 지난달에 미국 가니까 시애틀 갔더니 아무 대선 거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글로 갔대. 돈과 조직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0.1% 정도 트럼프가 유리하다. 근데 1%도 아니고 오차범인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지난 8년 동안 깨지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도 그렇고 바이든이 됐을 때 그렇고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샤이 트럼프입니다. 물론 8년 전에 이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망신을 당해가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4년 전에 또 틀렸습니다. 바이든이 7% 이상 따르다가 결국 3.5% 차이로 거의 그래서 2% 내지 4% 정도가 아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그거 없어졌다 그러는데 중간선거에 트럼프가 없었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오면 이건 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SNS에 중도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아직 이게 트럼프는 70%고요. 해리스는 25%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트럼프 찍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SNS에 나와 있는 걸 다 빅데이터를 종합하면 트럼프에 대한 미결정자는 70%가 넘고 해리스는 25%.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더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다. 근데 그 말씀 맞는 것 같은 게 흔히 샤이 보수 얘기할 때 샤이 보수가 있으면 샤이 진보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후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정말 우리가 샤이해야 될 겉으로 내가 이 사람 지지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뭔가의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 후보가 나왔을 때 샤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상에서 잡히지 않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샤이 트럼프일 거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선거제도는 사실 20세기의 어떤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이전의 중세봉건 정근대적 선거제도입니다. 맞아요. 이게. 다들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민주당은 대선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총투표에서. 보통 선거 기준으로. 예. 심지어 300만 표도 이겼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이겼어요. 힐러리도 사실 총투표로 이겼죠. 300만 표 이긴 거예요. 290몇만 표. 그랬는데 공화당 대통령이 3번이나 나와요. 조지 부시가 2번, 트럼프가 1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선거인단 배정이 전부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공화당이 시골 지역이나 어떤 러스트 벨트 같은데 이렇게 좀 소외 지역에 유리한데 선거인단을 인구 비례로 배정한 게 아니에요. 인구 비례로 배정한 데다가 상원 의원 숫자만큼 주에 또 줘요. 네. 일률적으로.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그 추가 배정된 비율이 5대1이 넘습니다. 가중치를 준 겁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선거제도를 그 60년대 70년대부터 헌법을 개정해서 어떻게든 바꿔보자 그러면 국민 60, 70%가 찬성인데 공화당이 절대 안 바꿔주죠. 공화당에서 절대 안 바꿔주고 상원에서 필리버스트로 다 조져가지고 40년째 이걸 끙끙 앓고 사는 거예요. 제도 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가 이기려면은 적어도 여론조사에서는 저 경합 지역에서 2, 3% 이상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요 지지층이 청년, 여성, 흑인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은 계층이야. 아시다시피 주에 따라 가지고 미국은 아무나 투표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 네. 까다롭죠. 우리랑 다릅니다. 투표를 2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것 등록하고 같아요. 투표하고. 투표하기에. 그다음에 미국인들은 신분증을 갖고 다니는 나라가 아닌데 신분증을 제시해야 등록을 시켜주니까 예. 여기서 흑인 투표율이 한 10% 20% 빠져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많이 이겨야 이게 비슷한 거라고. 지금 이 제도적인 그 허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게 주로 해리스 쪽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트럼프는 저기 이번에 사전 투표도 안 졌다는 거거든. 보통은 그 민주당이 이기는 투표인데도 안 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리스가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미대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아까 이제 트럼프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한테 이제 가장 최악의 결과일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 윤 대통령 우리 정부의 방향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털됐다. 아, 개털되셨다. 나라의 운명이 지금. 아니 정권이 개털됐다지. 아, 예. 난 나라의 운명이 개털됐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정권이 운영해가는 주체이잖아요. 나라의 아니, 운명을. 그런데 이 정권은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그 의미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그 고립주의 성향하고 보호무역주의 성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시급해요. 네. 거기에다가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대미무역 흑자가 45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가 이거 용납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 우리한테 450억 부자나라, 네, 달러 그렇죠. 먹었다고? 이걸 먹었다고? 그리고 국방비는 여전히 GDP 3%가 안 된다고? 주한미군은 28,000명 주둔해있고 나 이 꼴은 못 봐. 이건 분명하지. 대미무역 흑자 지금 1위국이 우리가 미국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 지난번에 그래서 FTA를 바꿔버렸잖아요. 자동차 그쪽을 바꾸면서 미국 위주로 바꿔버렸죠. 아니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때를 대비해서 전 조언을 주고 싶다기보다는 최소한 이제 경제적 자국 중심주의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잖아요. 우리가 IRA 뒤통수 맞은 게 최소한 트럼프 정부 때 관세가 올라가고 막 이럴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모든 것들을 빨리 나서서 한 건 바이든 정부였어요. 그래서 WTO 체제가 흔들리게 된 것도 바이든 체제였고 그래서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할 때는 누가 가면 따라간다였거든요. 미국 편. 뭐 미국이 하면 따라해야지. 우리 진영 가치라는 이름으로 가치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미국이 하면 좋은 가치 이런 방식으로 따라갔는데 지금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무역이든 외교든 우리만의 독자성을 회복할 필요가 없죠. 회복할 필요가 있죠. 윤석열 정부는 못하는 일이었는데 앞으로도 잘할까 염려되는 거죠. 이게 비단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미일 변수가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 총선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커져 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의 변수가 미국의 변수만이 아닌 게 돼서 그렇죠. 이 복합적인 이제 다차 방정식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풀 건지 그게 걱정돼서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 정부가 수술의 무능함을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영향 있는 분들을 기용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국민한테 진짜 구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전쟁 위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것의 총체적 위기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보면 지금 파병이라든지 이런 문제, 한미일이라든지 저는 미국한테 보면 미국이 북한의 파병을 한국으로 따라가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5일 동안 견디다 결국 한국 말을 듣는 것이 결국 자기들은 빠지고 한국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익 위주이지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장에는 이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파병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가 사실은 좀 제 자신이 싫은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됐을 때 이 세계가 망할 것 같거든요. 약간 저는 폭주를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당장을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네 사람은 트럼프가 안 되기를 아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죠? 우리 부부.
그래서 내 대통령 사람이에요. 우리 부부. 우리 부부가 아니라 아니 오빠. 대통령 부부 큰일 났어요.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김태효 천공입니다. 천공까지도요? 네, 지금 아마 네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남 천공 전문가신데. 한남 철학관에서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철학관으로 보이거든. 용산 대통령실이 영적 대화가 가능한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철학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논의가 영적인 대책이 나오지 아니 않을까. 보시면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 결과를 보고라도 이 얘기 지금 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토도. 예. 그러니까 이는 트럼프가 될까봐 너무 겁나서 오히려 이걸 기정사실화하게 해서 먼저 저질러 먼저 버린다. 저지른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드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말을 할수록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예. 뭐 지금 대선에 대한 전망도 있고 그 이후 전망도 있지만은 솔직히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협인 거예요. 이럴 때는 정부가 여러 정책의 선택지를 놓고 이걸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유연한 위기관리 집단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케네디 대통령이 운영했던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집행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의원님 오늘 진짜 전문가 같으신데요. 제가 그쪽 전문가지 그럼 내가 그거 하다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이 위기 관리는 우선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식하는 기능이 고장나 있던 거죠. 그러니 그런 어떤 유연한 위기관리 집단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정체성이 다 드러난 것 같은 게 북한 붕괴론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 물으면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것도 불사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은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거라고 힘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윤석열 정부다라는 게 드러나는 과정 아니었나 싶고 사실은 누구든 이제 전쟁의 당사국이 되는 걸 다들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전쟁의 당사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전 세계 당사자성을 찾아가지고 나서고 있어요. 파병을 한다질 않나. 아니 포로를 신문하러 가면은 그거 당사국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게 뭐 통역관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뭐 이런 얘기 해도 기껍지 않나. 전쟁 광 같아요. 한 번도 전쟁조차 치러본 적 없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 참 우리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너무 웃기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 발화점을 4개로 봅니다. 이 2개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중동은 전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가 동북아시아잖아요.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렇게 충돌이 나도 확전될 가능성이 없어요. 고립돼 있는데. 한반도는 바로 휴전선에서 붙어버리면 확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러시아의 전략 판단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한반도예요. 자존심 상하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자기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뭐 크루스케 좀 넘어와서도 모스크바에서는 전쟁을 거의 못 느낀다 그러거든요. 거기가 판단하는 게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 판단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세계에서 한반도다. 근데 이 군대를 붙들고 살상무기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로 간다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작 모스크바 시민은 못 느끼는 전쟁 위기를 서울 시민이 느끼고 있는 거네요. 있는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제 정치는 우리가 인지 게임이라 그럽니다. 커그니티브 게임이라고 실제 어떠했느냐보다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했느냐 이렇게 해서 국제 정치는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전쟁이 날 가능성은 우리는 높지 않다고 봐요. 특히 전면전은.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4조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팔고 나갈까. 이거 가장 유력한 설명이 지정학적 민감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은 피해를 겪는 상황.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지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3분기 경제 성장률 0.1%에다가 지금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외국에서 한국의 매력을 못 느끼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됐을 때 이런 복합 위기 국면을 일단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오느냐. 아니면은 저 나쁜 놈들 응징하러 가자고 이거 북한이 원인 제공한 거니까 가서 응징하자 이렇게 가느냐
그건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은 책임감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참 네. 걱정스럽죠. 윤 대통령 저희가 이제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11월 10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거든요. 근데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외교 쪽의 성과로 보이는데요. 세 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주실 수 있다고 보세요? 점수를 주라고요? 점수 줄 게 없다. 제 말이. 그리고 아직도 반이 안 됐다고요? 반환됐어요. 안 됐다잖아요. 지금.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기준으로 오늘 10월 31일이니까요. 아니 제가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가장 잘하는 길은 일단은 1호기를 띄우지 않는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나가지 뭘 마시라고요? 안 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었는데 실제 북한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 이것 자체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 저는 진단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북한군의 파병 자체를 국회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인 게 우리가 북중러 전선이 만들어질 거다 했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 묘하게 틈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걸 손 놓아버린 게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공조를 결연하게 해가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경고를 했거든요. 전문가분들도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초래한 것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한반도를 위험하게 한 형편없는 외교적 실패를 했는지 네, 점수 보여준 거라고 매길 수 생각합니다. 없다. 네. 네. 아니, 점수 마이너스 줄 수 있으면 마이너스 꽉 채워서. 저도 동감하는데요. 채점 불가 점수.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정치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강연을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외교란 것은 상대가 있는데 망가뜨리면 회복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질러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오늘 계속 지금 얘기한 게 파병이나 살상무기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리면 한일 관계는 완전히 폭망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대러 경제 제재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저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그 정도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레드라인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레드라인을 서슴없이 넘고 지금 현대만 보더라도요. 10,000루블에 팔았습니다. 10,000 루블. 그런데 2년 안에 전쟁이 끝나면 10,000 루블에 되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전쟁이 끝나야 우리 이게 확보되는데 지금 전쟁 확전자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보면 김정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힘이 아니라 짐이고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점수 못 매기시겠다고 마이너스겠다고 지금. 아니 그런 부분인데 이제 덧붙이자면은 외환에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게 헌법 뭐냐면은 92조입니다. 그 우리가 지난 노태우 이래 7명의 대통령이 쌓아올린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너무나 좋은 이 이상 좋을 수 없는 주변 환경을 만들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디 연평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것이 큰 국가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은 이유는 주변 환경이 우리한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4대 강국하고 우리가 다 사이가 좋은. 아니 대한민국 생존 번영에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걸로 우리가 지난 30년 나름대로는 생존하고 번영하고 성장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핵심 정책인데 그런데 7명이 쌓아 올리는데 그 기나긴 역사를 짧은 기간에 단 한 명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지정학적 환경이 유리하질 않아요. 그러면 서해에서 조그만 국지전도 옛날같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주변국에서 다 풍부하게 중국 러시아로서도 정보를 받고 그걸 동안 북한의 우회적 관리를 해왔던 이 외교 자산이 사라지는데 과연 이 앞으로 위기를 통제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을까? 같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 국지전이 벌어져도 한나절 주식값 출렁하면 다음 날 회복됐다고. 지금은 물경 2월에 보름간 떨어졌습니다. 보름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낙폭이에요. 그리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세계에 이미 와 있다. 어느 순간에 지난 2년간 이것이 짧은 시간에 악화가 된 거거든요.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또 7명의 대통령이 노력해야 돼요. 그만큼의 시간이 쌓여야 된다는 그렇지. 건가요? 한 번에 이거 망가진 걸 어떻게 다시 회복해? 아니 빨리 쫓아내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뭐 외환죄를 말씀하셔서 딱 갖고 나왔는데 형법 92조 바로 알고 계셔서 제가 웃었어요. 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열게 하마. 이게 외환을 뭐 달러 유치가 아니고요. 전단은 정쟁의 단초를 제공하면 그러니까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네. 그리고 그것을 예비 업무해도 2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 저희가 이렇게 국가의 존망과 운명 그리고 우리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들을수록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1차 공천, 2022년 6월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인데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라고 했더니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내환도 내우 그죠 내우 외환입니다. 예. 참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참 답답한데요. 그래도 전문가분들의 마무리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외교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끊임없이 설계하고 상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건 대통령의 책임이다. 또한 정부의 모든 책임 중에도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 그런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패한 정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까지는 성공 국가였지만 앞으로 실패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명태균이다 뭐다 우리 그동안 뭐 이런 뉴스에 그냥 갇혀 살았지만은 이젠 시야를 좀 확대하셔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국가는 왜 이렇게 없던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통찰하면서 포스트 윤석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저는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멋진 언어 유희에 깔깔하고 웃기도 했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일본의 총선 상황 자체도 굉장히 염려되거든요. 언뜻 보면 야당의 약진이 또 일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준비되지 않는 야당에 더군다나 사실은 직전에 총리 선출 자체가 이변이라고 얘기가 될 만큼 이제 그래도 자민당 내에서는 친한으로 분류되고 다수 온건한 분들이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거기에 이제 역풍이 불게 될 거라는 그런 진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 어찌되건 다르건 아니건 간에 안정적인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지 않고 향후 얼마간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한 발 한 발 더욱 조심스러워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서서 경고망동해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 국민도 함께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생도 정말 다급한 문제이긴 한데 이건 정말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말로 하는 평론가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위험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전 세계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십자군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시면 정의와 자유. 근데 국제 정치는 때로 정의도 없지. 아니, 많은 경우 더 정의롭지 않습니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불리하고 러시아가 침입국이지만 또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의의 사도라면 우리는 왜 중동 전쟁에는 안 가고 아프간을 버리고
그다음에 미얀마를 버리고 왔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의 안정과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리고 미래의 모든 가치를 오히려 여기다 집어넣는 정의와 자유는 누구를 위한 정의와 자유인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한 발 더 깊이 있게 정말 뉴스를 들어가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야를 또 확 넓혀서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0월 3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